고려사에서 광종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도, 관복제정 등 왕권 강화를 위해 그가 이룬 정책들은 의미있고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제위 중간부터 시작된 공신과 왕실에 대한 피해 숙종 때문일 것입니다. 고려 성종대 이후 유학자들은 광종을 평가하는 데 인색하였습니다. 당대의 유학자 최승로나 고려 말의 이재현, 도의를 중시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 비친 광종은 참소를 좋아한 왕이었고 광기의 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 광종, 미친 피해 군주인가 성공한 형군인가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종은 흔히 왕권 강화를 위해 힘쓴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호족의 힘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개국공신이 3,2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개국공신들은 나라를 건국할 때에는 힘이 되지만 건국 이후에는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나라를 세운 왕에 이어서 공신들을 제거하여 왕실과 나라를 지키는 수성의 군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종은 고려 왕조의 수성 군주였고 이를 위해 피해 군주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949년 정종의 뒤를 이어 고려 제4대 왕이 된 광종은 태조의 삼남으로 이름은 왕소입니다. 3대 왕 정종의 친아우이며 태조의 세 번째 부인인 신명순성 왕후 유씨의 소생입니다. 신명순성 왕후는 충주를 대표하는 호족 유궁달의 딸로서 태조 부인들 중 가장 자식을 많이 낳은 왕후입니다. 충주를 외가로 한 광종은 형인 정종보다 정치적 세력이 더 막강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황주를 기반으로 한 대목왕후 황보씨의 탄탄한 후광이 있었습니다. 광종에겐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인 대목왕후 황보씨는 신정 황태우와 태조 사이에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광종은 이복누이와 결혼하였지만 이로 인해 막강한 호족 세력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부인인 경화궁 부인 임씨는 이대왕 해종의 맏딸로서 광종에게는 조카가 됩니다. 광종은 동생 및 조카와 결혼한 말하자면 왕실 종례혼을 한 첫 번째 왕자였습니다. 왕실의 종례혼은 신라 왕실의 종례혼과 같은 것으로서 외척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조계혼과 달리 왕실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일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광종은 완벽한 종례혼을 통해 26년간의 치세 동안 외척 세력의 개입이 없는 정치가 가능했습니다. 즉위 무렵 광종은 25살의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해종이나 정종보다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세력 또한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호족 세력이었고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종은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 제거되었고 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정종도 4년 만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호방한 성격의 해종, 겉으로는 강인했으나 벼락치는 소리에 놀라 몸져 눕는 정종과 달리 광종은 준수한 외모에 영리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기의 포착력이 강한 외유내강형 인물이었습니다. 호족을 비롯한 공신들을 제거하여 왕권과 고려의 기틀을 다질 피해 군주로서 광종은 최고의 적임자였습니다. 광종은 즉위와 함께 덕을 밝게 비춘다라는 의미의 광덕이라는 연호를 선포하였습니다. 연호는 군주가 자신의 지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국 문화를 수용한 탓에 연호와 함께 황제 칭호를 사용한 군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려의 경우 연호를 사용한 군주는 태조, 광종, 경종에 불과하고 조선시대에는 1895년 청일전쟁 이후 건양이란 연호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연호를 사용하고 대내외의 황제국임을 선포한 광종은 자주적인 군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과 왕권 강화라는 목적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칭제 근원은 광종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호족과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위 당시 25살이었던 광종은 이미 능숙한 정치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연호가 광덕이어서 그랬을까요? 광종의 치세 초반은 피해 군주라는 호칭이 무색할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956년 노비 해방에 가까운 이른바 노비안건법이 시행되면서
공신과의 정면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비안건법은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서 전에 양민이었던 자를 해방하려는 가히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당시 귀족들이 소유한 산호비는 전쟁포로나 가난한 양민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귀족들의 개인 소유 재산이었습니다. 광종은 노비를 풀어주어 귀족들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신장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자 공신 세력들의 불만은 엄청났습니다. 공신 세력을 대표하여 대목 왕후가 그 처지를 대변했으나 광종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비 안건과 더불어 광종은 대륙의 후주와 유대를 강화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후주에서 956년에 사신으로 설문우를 고려로 보냈는데 설문우를 따라온 사람이 쌍기였습니다. 설문우를 따라온 쌍기는 그만 병을 얻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려에서 치료를 받다가 광종을 대면하였습니다. 쌍기의 식견에 매료된 광종은 후주에 요청하여 그를 귀화시키고 관직을 내려 주었습니다. 쌍기를 총애한 광종은 그를 한림학사로 승진시키고 문안에 대한 직권을 맡겼습니다. 고려 조정은 쌍기의 고속 출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서기 958년 쌍기는 과거 제도의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해종과 정종이 왕위 계승 문제로 희생당하는 것을 본 광종은 널리 제야의 젊은 지식인들을 모아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과거 제도는 노비안건법보다 귀족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벼슬길에 오르는 방법은 공식적인 시험이 아닌 명성이나 집안 배경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시, 부, 송 및 시무책을 시험하여 선발하는 과거제는 비록 권문세가의 자제가 아니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처였습니다. 과거제도의 시행은 권력층의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고려시대는 공신시대가 종식되고 유교적 교양을 갖춘 문사들이 등장하는 문치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광종의 혁신적 조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광종은 신하들의 예복으로 인해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예복이 따로 없었고 심지어 임금보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입고라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신라계의 효족들은 신라관복을, 태봉계 효족들은 그들 나름의 관복을, 또 불도에 정진하는 신하는 가사를, 중국계 일부는 그들의 옛 복식을 입고 입고했습니다. 광종은 과거를 실시한 2년 뒤에 백관들의 외복을 4가지로 정했습니다. 보라색, 붉은색, 연두색, 자주색 옷으로 정하고 등급에 따라 관복을 입도록 했습니다. 관복을 제정한 것은 통일되고 42년이 지나서였는데 이는 과거제로 왕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호족들이 반발이 거세였지만 말을 듣지 않는 호족들을 모조리 감옥에 가둘 정도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광종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쌍기를 비롯한 귀하인 및 과거 급제자와 함께 신라계 인물들을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삼았습니다. 광종이 신라계를 중용한 데는 자신의 출신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광종의 외조부인 유경달은 신라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의 누이인 낙랑공주는 경순한 김부에게 출가했습니다. 게다가 경순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으니 광종은 신라계의 외조부와 매부, 며느리를 각각 둔 것이었지요. 광종대의 개혁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신라계는 이후 성종대를 거치면서 고려 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광종은 개경을 황도로 삼고 서경을 서도로 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왕권을 대내외에 나타내는 것이었고 뒤이어 일어날 대대적 숙청 작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의 시행 그리고 관복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개혁 작업만을 두고 보면 광종은 성군 중의 성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권을 박탈당한 공신세력의 반발과 이어진 대대적인 숙청 작업은 후고구려 궁예를 연상케 했습니다. 공신들에 대한 숙청 작업은 960년에 발생한 참소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평농서사 권신의 참소에서 비롯되었는데 일개 하위직에 있던 권신이 공신인 준홍과 왕동 등을 모반죄로 고발한 것입니다. 공신 세력을 대표하는 준홍 등이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광종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광종은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종의 피해 숙청은 급기야 왕실 내부에까지 번졌습니다. 해종과 정종의 외아들까지
비명에 죽었고 말년에는 부인인 대목왕후와 자신의 외아들 경종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치적 적대 세력의 반항도 만만치 않음을 느낀 광종은 자신을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보다 광범위한 세력 기반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963년 왕권을 지지하는 화엄종 계열의 기법사를 창건하고 이곳에 제위보를 설치하여 각종 법회와 제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불교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귀법사의 승려 균여와 탄문 등을 통하여 호족 세력에 반발하는 일반 민중을 끌어들이고 개혁을 지지하는 사회적 세력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종의 공포정치는 여러가지 폐단을 낳았습니다. 참소와 무고가 난무하고 심지어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고 아들이 아비를 참소하는 등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광종의 대숙청은 960년에서 975년 광종이 죽기 직전까지 이어졌고 이 때문에 감옥이 턱없이 모자라고 죄 없이 사륙당하는 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광종은 양면성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공신 세력을 축출하여 왕권을 강화시키고 고려 왕조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군주이면서 병적으로 숙청 작업에 몰두한 피해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취약한 왕권을 가진 해종과 정종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본 광종으로서는 두 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